일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 PER은 아까 주가를 일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죠. 일주당이란 개념이 들어간 이유가 주가가 한 주당 주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하고 분모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 단위를 맞춰놓고 나눠야 되거든. 비율이란 거는. 그래서 주가가 일주당 주가이기 때문에 순자산도 일주당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아까 자본의 추세를 보라고 그랬죠.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는 총 재산이다. 그걸 일주당으로 계산하려면 주식수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먹었는데 도시락이 뭐 10개 나왔어요. 10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락 전체 개수예요. 근데 먹을 건 내 거잖아요.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어. 그거를 인원수로 나눠야 되는 것처럼 회사의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전체 동사 갖고 있는 자본이 뭐 2조 정도 돼요. 2조 정도가 다 내 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 정도만 내 건 거죠. 그래서 전체 주식수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자본이 나와요. 그거하고 주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고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거죠. PBR은 1이면 적정하다고 그랬죠. 회사 장부가 재산이 뭐 10,000원이에요. 근데 주가도 10,000원이면 회사 재산만큼 주가 형성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본이 10,000원인데 주가가 35,000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장부에 있는 자본보다 훨씬 더 몇 배나 주가가 좀 높은 거죠. 이런 경우는 주가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죠. 회사 갖고 있는 재산보다. 반대로 회사 자본은 일주당 자본은 순자산은 10,000원인데 주가가 뭐 3,000원, 2,000원 뭐 이래요. 그러면 주가가 싼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서도 고려할 요소가 또 이제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업종별로 어떤 회사는 자본은 별로 없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있어요. 이런 데들은 PBR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IT나 제약회사 이런 데들은 별도로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은 별로 없는데 이익은 많이 내. 특히 IT 회사들 그러겠죠.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데들은 PBR이 만약에 5가 나왔어요. 대부분 PBR이 높거든요. 이런 데서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는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니까 자본보다는 벌어든 이익 가지고 아까 말했던 PER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이건 겁니다. 자본도 어느 정도 있고 이익도 어느 정도 있는데 과연 가중치를 어떻게 둬야냐 이거죠. PER만 보자니 PBR이 부담스러워. PER은 한 15 정도 되는데 PBR이 막 10대. 이걸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PER은 적정하네. 보니까 10이나 15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 했는데 PBR이 한 10대요, 10. 그러니까 회사 갖고 있는 순재산보다 10배 높아요. 이런 데 비일비재하거든요. 또 PBR은 0.5 정도 돼. 너무나 싸요. 근데 PER이 한 50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 내가 이 회사를 사고 싶다 그러면 높은 건 안 보이고 싼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PBR이 0.5면 PER이 50이든 100이 되든 PBR만 보여요. PBR만. 사람 심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눈이에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보수적인 방법 제가 좀 많이 얘기하는데 보수적인 방법은 뭐냐면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서 탈락하는 회사를 제외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고르는 것보다는요. 이 회사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제외시켜 놓는 거. 그러면 안 남는 경우에 그럼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회사가 없으면 참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더 투자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내 기준 만들고 이 기준에 맞는 회사 찾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우는 기준이 5가지가 있었어요. 뭐 30년 이상 된 회사, 뭐 PER이 뭐 15 이하, PBR은 뭐 1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어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이렇게 해놓으면 그 5가지에 맞는 회사를 이렇게 찾다 보면 5가지 딱 맞는 회사는 잘 없어요. 보통 한 4개 정도 맞아. 하나가 좀 벗어나. 다 맞는데 업종이 식료품이 아니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다 맞는데 역사가 20년밖에 안 됐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람, 내 5개 원칙 중에 4개까지가 맞아. 보통 투자를 해요. 그럼 4개나 맞는데 뭐. 이런 4개나 맞는데. 한 가지는, 그래, 이거는
용사하자. 사람 원래 용서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다니까. 그러다 보면 그 하나 내가 그것이 문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원칙에 맞는 회사를 찾기보다는 안 맞는 회사를 걸러내는 작업. 그게 그런 회사가 없으면 참고 있냐. 이것도 사실 공부거든요. PER, PBR은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PER, PBR은 두 가지가 딱 맞는 회사 잘 없습니다. 퍼도 10 이하 되고 PBR도 1 이하 되는 회사는 사실 있을까요? 또 그게 두 가지가 맞으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맞는 회사도 있긴 해요. 신문에 그런 나오죠. PER, PBR 해가지고 가장 싼 회사 해갖고 뭐 랭킹 22 이런 데 해가지고 기자들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 기사에 실더라고요. 보면은 이름을 처음 들은 회사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PER, PBR이 낮은 거죠. 이름 처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안 좋죠. 그런 회사는 더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던 회사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보통 두 개 다 맞는 회사는 찾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 회사가 재산을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벌어든 이익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회사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 이익이 이제 재산이 이제 땅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거 가지고 벌어들인 재산보다는 순수하게 내가 장사를 하면서 벌어든 이익을 누적해서 재산이 늘어나 그런 회사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회사는 본업보단 부업을 좀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하죠. 내가 투자한 원지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나는 저 회사가 뭐 식료품 회사라 투자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전혀 다른 업종을 해갖고 재산을 모았다면 나는 저 회사를 잘못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이런 수치가 많기보다는 회사의 본업과 관련된 재산이 좀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서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동서는 다른 부업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전혀 안 합니다. 오직 그것만 갖고 있고요. 롯데그룹은 부동산 많죠. 롯데그룹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서초동에 엄청난 땅 이거 보고 저거 개발되면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것들 많이 보고요. 또 증권회사에서도 투자 보고서 쓸 때 애널리스트 보고 쓸 때 그런 거를 반영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지금 몇십 년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굉장히 미지수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투자하면 그만큼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188페이지 이익이 나오는데요. 이익은 꾸준히 발생하는 게 좋아요. 10년 정도 제가 이익을 이렇게 수치를 내보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보통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웬만한 업종은 단기 순이익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의 수익 이익 쪽에 갑자기 이익이 많이 생기는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왜 그렇지 의문을 한 번 정도 가지면 돼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을 구분하면서 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원칙은 단기순이익을 본다. 단기순이익을 보는데 영업의 수익 쪽에 뭔가 좀 숫자가 큰 게 있다면 단기순이익보다 뭐 큰 거겠죠. 숫자가 크다는 정도면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좀 인터넷이라도 한번 쳐볼 수 있는. 그럼 인터넷에 기자들이 많이 써놔요. 그런 것들 무슨 이익인지.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인지. 대부분 일회성일 가능성이 크겠죠.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만 생겼어요. 그게. 일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서 같은 경우는 영업의 수익이 생겨도 그게 매년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죠. 작년, 재작년 같이 봐야 돼요. 이익은 꾸준히 발생하는 거.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은 변동성이 작아야 된다는 거야. 올해도 발생하고 작년에도 발생하고 재작년에도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야 내년에도 이 이익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좋다. 급등하는 것보다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막 1년에 50%, 100%씩 이렇게 몇 년씩 늘어난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나 IT 회사들 이런 경우 많아요. 갑자기 급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그런 회사들일수록 신문에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올까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요.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띄워주는 뜨는 회사들 있죠. 이 뜨는 업종들의 특징이 뭘까요? 잘 져요 또. 그렇죠? 잘 뜬다는 건 잘 진다는 겁니다. 우리 뭐 연예 쪽, 연예 기획사는 방송 이런 쪽 보면 막 20년, 30년씩 꾸준히 떠가지고 스타로 가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냥 스타는 반짝 떴다가 지는 거거든요. 그 반짝 떴을 때 우리가 잘 투자해서 바로 빠져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투자는 저희가 추구하는 투자도 아니고요.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간혹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 있는데 여기는 약간 좀 묵상이 필요해요. 우리 성경 묵상이 필요하듯이 투자에도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숫자의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방식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 이익이 왜 줄었나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익이란 건 아까 변동성이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히 나든,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든, 꾸준히 이렇게 급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한 5%라도 꾸준히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면. 근데 이익이 이렇게 간혹 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줄었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보통 이제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이 줄는 경우가 있고요.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 상식과 좀 반대라는 거죠. 물건은 매출이 늘었다는 건 물건 많이 팔았다는 거. 근데 이익이 줄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매출은 줄었어요. 장사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이익은 늘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저희 회사도 한 4, 5년 전에 비하면 매출은 반토막 났어요. 매출은 많이 줄었죠. 근데 이익은 그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가 절감. 그쵸. 원가적, 아유, 깊이 있어요. 지금. 비용을 많이 세이브한 거죠. 비용을. 그러니까 회사는 매출을 늘리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매출이 필요한 거지, 매출 늘어나는 게 무조건 이익을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보면서 매출 늘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회사들 보면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요, 광고비를 엄청나게 때려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마트에 가서 커피 믹스 파는 데를 가보세요. 남양유업하고, 그 다음에 저기 동서하고 맨날 항상 이제 싸우잖아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막 뭐죠? 그 텀블러들 붙어 있고 막 1+1 해가지고 막 붙여 있잖아요.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왜 그걸 붙여놓을까요? 1+1을. 그 사람들은 원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뭘 하여튼 붙여서 준다거나 1+1 행사를 한다는 거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건이 잘 팔렸어요.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카누가 1+ 해갖고 막 매대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막 삐에로 나와갖고 노래 부르고 막 손님들 줄 서 있고 그 회사가 물건 잘 파는 것 같아, 내 눈으로 보기에. 근데 그 회사가 주가가 오를까? 장사가 참 잘 된다고 주가가 오를까?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잘했어요. 물건 잘 팔았어요. 근데 이익이 안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통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그래요. 시장 점유율을 유지시키려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적어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주류업, 뭐 클라우드나 이런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주변에서 보면은 뭐 광고 많이 하고, 골프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홍보자료 많이 떠 있고, 실제 술집 가서 보면 많이 먹어요. 그거를 저희 회사가 돈 잘 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거지 그게 회사가 돈을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버느냐는 이익을 봐야 돼요. 그럼 광고비나 이런 비용을 다 빼고 이익이 남느냐를 봐야 되는데, 매출이 느는데 이익이 줄은 것은 아까 그런 경우겠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 자체로 좋은 건 아니에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매출이 늘는데 이익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광고비로 그거를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비를 줄여도, 광고를 안 해도 이익이 나줘야 돼. 매출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결국은 광고비 때려서 밀어내기 판매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회사 매출 목표를 위해서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계속 뭔가를 밀어낸 거예요. 비용을 써서.
보통 대기업들이 그런 거 잘 좀 왜 저런 실수를 할까 생각하지만 그런 실수 많이 해요. 회사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차라리 안 팔고 마진을 챙기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출판사도 그렇습니다. 서점 같은 경우 하면 그 서점에 막 이렇게 책 잔뜩 쌓아놓는 경우 있죠. 그 매대라고 그러는데 종합베스트 막 올라간 책들을 보면은 입구부터 아예 책으로 도배를 해놔요. 막 몇백 권씩 갖다 쌓아놓고 책으로 탑도 만들어놓고 포스터 붙여놓고 그런 책 보면 책이 잘 팔린다 생각하죠. 오, 저 책 너무 잘 팔려. 또 이렇게 예스24로 순위 보통 순위도 높아요. 근데 그 책 가지고 저 회사가 돈을 벌까는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회계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광고 매대 값이요, 그 하나 매대 뭐 한 평짜리 하는데 그게 500, 1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게 일주 단위로 할 때. 그러면 그거를 뽑으려면 과연 몇 권을 팔아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몇 권을 팔아야 될까? 만약 1000만 원짜리 매대 하나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000만 원 벌려면 책을 얼마 팔아야 할까요? 한 1억에치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진율이 10%는 나와야 그 광고비를 지출할 거 아니에요. 보통 출판사에서 광고비로 한 15%, 10에서 15% 잡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쓰려면 1억 정도는 팔아줘야 되는 거죠. 만 원짜리를 1억 팔아서 1억을 벌려면 몇 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만 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 원짜리 만 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일주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만 권을 팔는 책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종합베스트 일주일에 만 권 못 팔아요. 그러니까 회계사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팔긴 했겠지만 아마 1000권은 팔았겠죠? 일주일에. 종합베스트 1, 2 하려면 1000권은 팔았을 겁니다. 근데 광고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광고를 하는 팀의 직원은 이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마케팅 부서 직원이에요. 마케팅 부서 직원인데 저 책을 밀어야 돼. 자기 매출 목표가 있어요. 매출 목표를 세우려니까 광고비를 때려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는 관리비나 생산비나 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장이 가서 그걸 서점 가고 협상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서점하고 협상하는 건 영업부서 직원이 가서 협상하는 거죠. 이게 큰 회사의 맹점이에요. 조그만 회사는 사장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사장이 벌써 계산 다 때려봐요. 내가 영업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이 정도 써서 저 광고를 할 거면 빨리 판단을 해요. 근데 큰 회사일수록 그 위에 바로바로 보고가 안 되죠.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은 마케팅 부서예요. 영업에 대한 마케팅 부서. 그 사람은 이익이 얼마나, 이게 자기의 목표가 아니에요. 매출을 얼마나 뽑냐가 목표인 거예요. 종합베스트 일이 하나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도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분명히 수수료가 똑같은데 한쪽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못 잡아내요, 직원들은. 그냥 자기는 일을 하는 게 자기의 업무인 거지, 여기는 돈을 이만큼 받으니까 시간을 5시간 이내로 맞춰야 돼. 5시간 이내에서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못 가져요. 근데 사장은 그걸 갖죠. 이걸 저는 5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가격을 올리든지 업무량을 줄이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야 되는 거죠. 매출과 이익의 관점이 그겁니다. 매출과 이익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예요. 이익이 줄거나 늘을 때 매출 흐름을 같이 보는 것은 좀 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상태인가. 매출이 줄는데 이익이 느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비용을 좀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서 이익을 맞춰가는 단계인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게 1년이냐 2년이냐 3년 차냐, 지금 이 단계가. 보통 회사가 돈을 벌려면 구조조정을 해도 마진이, 이익이 꾸준히 가져야 돼. 그게 구조조정을 성공한 거거든요. 비용을 줄였는데 매출이 갑자기 줄면서 이익도 갑자기 같이 줄어버리면 구조조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제 살 깎아 먹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사이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익의 저기 사이즈도 봐야 되고. 매출과 이익을 같이 보는 정도가 되면 나 꽤 투자해서 꽤 회계식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흐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재무제표를 보면 밑에 나왔죠. 재무제표를 보면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올 때 신앙이 더 깊어지는, 믿음의 깊이가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뭔 것 같아요. 흔들리는 사람과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 사람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 깊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으면, 말씀의 뿌리를 딱 잡고 있으면 고난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 얘기를 초반에 했는데, 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든요. 신뢰한다는 거 뭐예요? 당신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안 하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란 말이죠. 이 고난조차도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주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저희 애들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스마트폰 안 사주거든요. 안 사주는 게 저희 애들이 미워서 안 사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최신 기기로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애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참는 것도 공부야. 뭐 이거는 이제 참는 정도의 적이지만 정말 큰 고난도 있죠. 뭐 친구하고 다투고 있다든지, 제가 가면 제 애만 생각한다면 제가 한 대 맞았다든지 욕을 먹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정말 가서 그 상대편 애를 정말 혼을 내주고 제 애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고 싶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 세상에 오면 그런 일을 한두 번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그건 네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좀 키워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지켜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왜 이런 거 안 도와줄까? 나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빠가 안 도와줄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너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걸 이해를 하면 아빠를 믿게 돼요. 근데 그걸 이해 안 하면 아빠를 불신하겠죠. 우리 아빠는 말 나 힘들 때 도와주지 않고 맨 고난이나 주고 모른 척 했어.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요. 불신하게 되는 거죠. 회사도 그런 거예요. 회사도 주가가 떨어져서, 나는 저 회사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확 떨어졌어.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안 가요. 도대체 이 회사 말이야 맨날 주가는 안 오르고 뉴스에 보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 하고, 그럼 팔고 나갑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그런 믿음의 뿌리가 달라져요. 야, 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거는 저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거거든요. 투자자들,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 회사가 정말 믿을 만한 회사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는요, 저 회사 실적이에요. 정말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실적이 나를 배신하느냐 배신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주가가 정말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가에 대한 생각이 확연히 달라져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주가가 변동이 있다. 주가가 고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를 고난스럽게 하잖아요. 주가라는 게 떨어지면 고난, 힘들게 하잖아요. 올라도 물론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주가가 오른다고 고민이 없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고민하죠. 왜 바로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나? 그때까지는 행복한 고민. 근데 그게 불행한 고민으로 바뀌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회사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려면 회계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그 많이 하는 게 오늘 공부한 거에서 범위를 넓혀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공부한 거를 확실히 자기 걸로 하세요.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 같아요. 자본, 이익, 매출. 매출은 부가적인 겁니다. 자본과 이익이 더 중요하고, 플러스 일을 하나 더 하자면 매출의 의미를 확실히 좀 이해하고요. 인터넷을 봐서 찾아봐도 좋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재무제표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수치만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고, 이러다 보면 공부가 돼요. 계속 그 수치만 보면 이 깊이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과 이익의 방향이 좀 다를 때 왜 그런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뭐 저한테도 좋고요. 이 회사는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실전 공부를 하다 보면, 회계 공부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투자에 필요한 회계 지식은 회계사보다 나올 수가 있어요. 회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투자에 대한 회계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회계 지식이 회계사에 필요한 회계 지식과 투자에 필요한 회계 지식은 다른 경우도 많아요. 190페이지
주주총회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주식 투자가 190에서 196페이지까지인데요.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가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간접 투자 개념이 강해서 그래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는 금융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제가 말하는 건 사업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직접 투자고, 내가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 거에 내가 돈을 넣는 걸 간접 투자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죠. 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내가 직접 하는 것과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과. 직접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히 자신 있게 말하니까 제가 더 말을 못해요. 저는 반대 의견을 제가 질문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의도했던 질문이 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할 때 저희 실장님하고 같이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달인데 우리 실장님은 이제 직접 일을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도 직접 사업을 혼자 이렇게 하시던 분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어요. 특히 또 여성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직접 일을 잘 안 해요. 맡기는 스타일이라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는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보통 일을 할 때도 내가 직접 일을 하면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계시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겨서 일을 잘해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특히 가정주부들 같은 거 그렇잖아요. 설거지나 집안일 할 때 다른 사람 절대 손 못 대게. 이건 내 스타일이 있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설거지도 직접 내가 하고 음식도 직접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시간은 좀 편하죠. 근데 키우지를 못하죠.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이제 물어본 의도는 좀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가 한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 정도의 커리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말지 이렇게 좀 답답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이죠. 주식 투자는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거기에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맡겨놓긴 한 건데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게 반드시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저 사람을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면 내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고 잘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주주총회가 그런 개념인 거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맡겨놨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감시까지는 아니어도 관심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주주총회 참석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참석 자세부터 달라요. 일단 주주총회 참석을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내가 돈을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내가 한 번도 안 간다.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묻지마 투자잖아요. 우리가 땅을 샀는데 땅 어디 있는지 한 번도 안 가보고 누구 중개사가 소개한 데 거기다 땅을 사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땅이 안 팔려고 가봤더니 길도 안 나있고 번지도 찾아가기 힘든 그런 땅이야.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여기를 왜 와보지도 않고 이 땅을 샀을까? 이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왜 그렇게 하지? 근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식들은 더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래도 눈이라도 가서 한번 보고 와요. 근데 주식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회사가 잘 안 보이니까 보려고도 않고, 또 노력도 별로 안 해요.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통로가 주주총회예요. 주식투자하고 주주총회를 안 간다는 건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땅을 사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중개사 말 듣고 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땅도 우리가 한 번 가서 잘 모르잖아요. 땅도. 우리 뭐 집도 그렇고요. 집도 한 번 봤다고 그 집을 잘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집에 대해서 많이 본 사람은 봅니다. 제가 처음에 전셋집 얻을 때요, 집을 제가 한 번도 안 봐봤어요.
집을 제 스스로 한 번도 얻어본 경험이 없이 26살 때 집을 딱 얻으러 갔어요. 근데 집 보니까 좋더라고요. 집이 없다가 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덜컥 계약을 하고 왔는데 제가 어느 정도나 집에 대한 경험이 없었냐면 집이 물이 새는 집이 뭘 봐야 되는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장에 얼룩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집을 보러서 얼룩이 있으면 그걸 볼 것 같아요. 저 물 새는 거냐 벽지가 바랜 거냐 볼 것 같은데 26살은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 벽지가 바랬구나. 그걸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물이 새는 데였거든요. 제가 입주하고 한 달 만에 물이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벽지가 얼룩이 졌을 정도면 위에서 새는 거였죠. 저는 단독주택만 살다가 보니까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는 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왜냐면 단독주택은 빗물이 새는 아파트는 위에 집 물이 새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집을 제 스스로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그러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주주총회를 왜 가? 주주총회가 뭔지 모르니까. 도대체 이 회사가 물 새는 회사인지, 아니면 지금 뭐 재개발 들어가는 회사는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주총회는 더욱더 모르죠. 좋은 호텔에서 하고 회의실에서 하니까. 집이란 건 가면은 눈으로 보이고 오래됐는지, 뭐 5년 됐는지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몰랐던 건 등기부등본을 안 떼본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안 떼보니까 거기에 가등기가 있었어요. 가등기가 있었는데 등기부등본 안 떼니 가등기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 계획상으로 전세금 대출로 거기 5천만 원짜리였는데 한 2천만 원 있으니까 3천만 원 전세금 대출 받고 들어가려고 계약을 딱 덜컹 해놓고 온 거예요. 계약금 500만 원 걸고 왔거든요. 그리고 은행 갔는데 가등기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사정을 했죠. 난 가등기 된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것도 모르고 왔냐. 그런 거예요. 제 자체가 제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명색이 회계사인데. 물론 회계사가 부동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관련은 없는데 단순히 보기에는 회계사는 다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것도 몰라? 너희가 회계사가? 그 경제 쪽이니까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등기 개념은 많이 알았지만 들어는 봤지만 가등기 돼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안 했고요. 등기부등본을 떼는 노력 자체도 안 했고 그걸 봐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야, 지금 제가 그 당시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일인데 지금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 하시는 분을 보면 주식총회 참석 안 하면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야, 이 회사 주식총회도 안 가고 재무제표도 안 보면서 이 회사 돈을 넣는다. 그것도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1억씩 넣어놓으면서 거기에 가등기가 돼 있는 건지 물이 새는 집인지 회사인지 이런 걸 안 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거를 많이 볼수록 늡니다. 많이 볼수록.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내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전셋집 하나 이제 보러 갈 때 내가 해줄 얘기가 있구나. 그때도 집을 한 몇 번 이사하고 제 스스로 집을 구해봤으니까 집을 볼 때는 뭐를 해야 되고 계약할 땐 계약금 얼마를 줘야 되고 하자 보수할 때는 뭐를 계약 조건을 내야 되고 분양받을 때는 건설에다 뭐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패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해줄 얘기가 없지 않을까요? 저 똑같이 애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덜컥 계약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 새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사실 그때 제가 저희 친척 중에 어른 한 분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분이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의 실력을 제가 좀 의심했죠. 같이 갔으면 저보다 훨씬 더 세상 오래 사셨으니까 그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도 그런 경험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게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60, 70 돼서 우리 애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부모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 좀 창피할 수도 있죠. 자식들한테 부모가 아무런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알려준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자녀들한테 갔다면 얼마나 미안해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주주총회를 좀 오래 가셨던 분도 계신데 내년에 또 있으니까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가시고 이게
최소 1,000만 원 이상 이제 투자를 해놨잖아요. 더 훨씬 많이 투자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하신다. 자기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줄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교회에서도 보면 재직회라는 거 있잖아요. 재직회를 해보면 재직회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대박이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신 분에 재직회는 꼭 저는 참석해보라고 그래요.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는데 재직회가 뭔지 정도는 아는 게 좋겠다. 아파트에 살면 반상회를 매번 참석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반상회 도대체 뭐를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누가 있고 반상회 때 회의된 게 뭐가 어떤 회의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아파트 반상회 감사를 오래 해본 결과. 교회 재직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직회를 해보면 내가 헌금 내잖아요. 헌금 낸 거 헌금이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우리 교회는 목적이 도대체 뭔지, 뭐 선교하는 교회로 하고 복음 전도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슬로건도 많이 걸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슬로건을 걸었는데 돈은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교회에.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인데 선교비를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재직회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직회 가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고 예산 통과하고 보고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회사의 주주총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출석하시면 재직회를 가보시면 근데 대형 교회일수록 재직회 잘 안 간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많은데 재직회 참석하는 비율은 1%도 안 된대요. 그만큼 재직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 뭐 장로님들이나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뭐 평신도인데 거기를 왜 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직회는 모든 직분자들 다 참여해서 헌금 어떻게 쓰는지, 또 요즘 교회가 무슨 일 하는지, 또 앞으로 뭘 할 건지 이걸 회의하는 전체 어떤 주주총회 성격인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